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신의 가슴에 가장 깊은 칼날을 꽂는다. 멀리 있는 사람의 말은 스쳐 지나가지만 사랑했고 믿었고 마음을 내어준 이의 무심한 한마디는 하루를, 아니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다. 섭섭함은 그렇게 시작된다. 조용히 스며들어 균열을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 거대한 파열로 폭발한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 당신은 상처의 포로가 될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다스려 관계를 새롭게 지휘할 것인가?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하다. 입을 닫고 먼저 마음을 보라.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무기이며 연민은 약점이 아니라 해방이다. 지금부터 당신이 읽게 될 이 글은 감정의 덫을 찢어버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힘을 세우는 여정이다. 읽는 순간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말에 끌려다니는 약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침묵과 고요를 무기로 삼는 주인이 될 것인가? 가장 깊은 상처는 멀리서 날아오지 않는다. 식탁 맞은편 휴대폰 즐겨찾기 1번, 내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름에서 온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가 유독 아픈 이유는 단순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이 겹쳐진 관계에서 일어나는 균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 나 자신을 비춘다. 그들의 시선은 거울이 되고 그 거울 속 얼굴은 내가 믿고 싶은 나의 초상과 거의 겹친다. 그래서 그들이 건네는 한마디, 그들이 보이는 작은 표정 변화는 평가가 아니라 판결로 들린다. 멀리 있는 사람의 말은 참고 자료지만 가까운 사람의 말은 내 존재를 규정하는 근거가 된다. 애착의 언어로 연결된 관계는 정보가 아니라 의미를 주고받는다. 의미는 시간과 기억을 통해 구조를 만든다. 함께 보낸 계절, 반복된 루틴, 서로만 아는 암호, 축적된 응답의 역사 속에서 우리라는 서사가 짜인다. 이 서사가 바로 심리적 안전지대를 만든다. 안전지대가 무너질 때 피해는 사건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는다. 작은 균열도 토대에서 생기면 집 전체가 흔들린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느끼는 섭섭함은 바로 이 토대의 균열로 체감된다. 논리로는 사소해 보이는데 몸과 마음은 대형 사건처럼 반응하는 이유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층위가 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스스로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맡긴다. 비밀, 실패의 기억, 두려움의 이름, 꿈의 밑그림까지 그들에게 보관시킨다. 맡긴 만큼 연동된다. 그들의 작은 무심함은 단순한 무응답이 아니라 내 연약함이 방치되었다는 신호로 번역된다. 그러면 마음은 곧바로 방어 태세로 돌입한다. 왜곡된 해석이 가속되고 과거의 상처들이 현재 사건에 더 씌워져 전체 경험을 증폭한다. 그래서 가까운 사이에서의 상처는 현재형 사건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침식하는 총합적 체감으로 쌓인다. 또한 가까운 관계에는 해석권이 존재한다. 제3자는 내 행동을 모를 뿐이지만 가까운 사람은 나를 안다고 느낀다. 안다고 믿는 순간 설명은 줄고 확신은 커진다. 그 확신이 빗나가면 오해는 배가 된다. 너는 원래 그렇지라는 문장은 이해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고정관념의 선고다. 고정된 해석은 변명의 여지를 지워버리고 관계는 유동성을 잃는다. 유동성을 잃은 관계에서의 상처는 회복 경로가 좁아진다. 아픔의 본질은 여기 있다. 가까움은 접근성을 높이고 접근성은 영향력을 증폭시키며 증폭된 영향력은 작은 피드백도 정체성의 공격처럼 느끼게 만든다. 그 결과 상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로 변환된다. 내가 틀렸나에서 출발해 나는 가치가 없나로 추락하는 전이가 순식간에 일어난다. 그 와중에 기억은 편향적으로 작동한다. 함께 웃었던 수십 번의 저녁은 흐릿해지고 마음이 시든 단 한 번의 저녁만 선명해진다. 뇌는 생존을 위해 위협을 더 강하게 각인하는데 가까운 사람의 무심함은 관계의 단절이라는 원시적 위협으로 분류되어 빨간 글씨로 저장된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잘 지워지지 않는다. 이 모든 메커니즘은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다. 가까울수록 서사는 두꺼워지고 두꺼운 서사는 작은 균열도 깊게 느끼게 한다. 다시 말해 섭섭함은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다. 오히려 사랑과 신뢰의 반사 효과다.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았다면 다치지도 않는다. 그러니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는 상처의 본질은 관계의 실패라기보다 깊이의 증거다. 깊이 들어간 만큼 더 민감해지고 더 민감해진 만큼 작은 움직임도 거대한 파동으로 감지된다. 이 진실을 직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상처를 개인의 약함이나 상대의 악의로만 단순화하지 않는다. 무엇이 깨어졌는지, 어디에 얽혀 있었는지, 왜 이렇게 크게 울리는지 관계의 물리학을 이해한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는 상처의 본질은 바로 이 관계의 물리학이다. 힘이 가까울수록 작용은 강하고 강한 작용은 마음의 지층 깊은 곳까지 흔든다. 그리고 그 흔들림을 느낀다는 사실 자체가 여전히 내 안에 사랑하고자 하는 능력, 연결되고자 하는 용기가 살아있다는 강력한 증거다. 말은 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침묵은 방패이자 거울이 된다. 가까운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는 본능처럼 말하고 싶어진다. 왜 그렇게 했어? 너 때문에 내가 아팠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른다는 불안이 우리를 자극한다. 맞는 말이다.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 어떻게, 왜 말하느냐이다. 감정이 날카롭게 솟구친 순간에 내뱉은 말은 대화가 아니라 투사이고 치유가 아니라 공격이다. 이때 말은 나를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워가매는 족쇄가 된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채 하는 말은 불길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다. 불길은 빛을 주기도 하지만 제어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그렇기에 진정한 지혜는 말하기 이전에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거나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다. 그 순간 왜 내가 이렇게 아픈지, 진짜 상처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이 감정의 뿌리가 상대의 잘못인지 아니면 나의 기대 때문인지 차분히 탐구하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상대가 약속을 잊었을 때 그것이 정말 나를 무시한 행위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실수였는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 계속 같은 방식으로 다치게 된다. 이 과정은 변명도 회피도 아니다. 오히려 자기 감정의 진짜 얼굴을 직시하는 정직한 훈련이다. 나는 지금 섭섭하다. 왜냐하면 내가 기대한 만큼의 응답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고백을 스스로에게 먼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 위에 서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 말을 삼키고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비로소 분별이 시작된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상대를 탓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관계를 회복하려는 것인지 혹은 단지 내 불편함을 덜어내고 싶은 자기중심적 욕구인지 이 분별이 없다면 어떤 말도 결국 칼이 된다. 그러므로 말하기보다 먼저 자기 안에서 치열하게 물어야 한다. 내가 이 말을 꺼내면 우리 관계는 치유될까 아니면 상처가 깊어질까? 이 질문 앞에서 한 번 더 침묵할 수 있다면 이미 마음은 절반쯤 다스려진 것이다. 침묵은 겁쟁이의 선택이 아니다. 침묵은 감정을 삼켜버리는 억압도 아니다. 그것은 감정을 다스리려는 의식적 행위이고 스스로에게 주는 짧은 휴식이다. 마음이 고요해져야만 언어가 약이 될 수 있다. 고요하지 않은 말은 항상 독이 된다. 그렇기에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준비이고 방어가 아니라 정화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본 뒤에야 말은 칼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입을 닫고 눈을 감고 마음을 향해 질문한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깨닫는다. 아, 내가 이렇게 아픈 건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구나. 기대했기 때문이구나. 그리고 그 기대는 상대가 아니라 나로부터 나온 것이구나. 이 통찰이 없으면 말은 관계를 찢지만 이 통찰이 있으면 말은 관계를 잇는다. 그러므로 말하기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언제나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섭섭한 감정을 다스리는 힘은 대화의 기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찰의 깊이에서 비롯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세상을 움직이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다스려라. 이 순서가 바뀌면 관계는 반드시 무너진다. 하지만 이 순서를 지킬 때 말은 칼이 아니라 다리가 된다. 다리를 놓기 위해선 먼저 마음의 땅을 단단히 다져야 한다. 그리고 그 다짐은 침묵 속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상하는 순간은 거대한 폭발처럼 찾아오지 않는다.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스쳐 지나가는 듯한 작은 말, 무심코 흘려버린 한 표정, 약속을 잊어버린 사소한 행동 속에서 은밀히 피어난다. 기대했던 말을 듣지 못했을 때, 나를 챙겨주지 않았다고 느꼈을 때, 내가 건넨 마음만큼의 응답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 짧은 찰나에 마음 한쪽이 조용히 시들어간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을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미세한 균열이 벌어진다.
그 균열은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넓어지며 결국 마음 전체를 흔들어 놓는다. 우리는 흔히 그 정도는 이해해야지, 예민하게 굴지 마라는 말로 이런 감정을 무시하거나 합리화한다. 그러나 마음은 합리화로 치유되지 않는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에만 회복을 시작한다. 작은 틈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더 큰 균열로 번진다. 억지로 덮어두면 그 순간은 넘어갈 수 있지만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과거의 미세한 상처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감정을 배가시킨다. 결국 사소해 보이는 한마디가 관계를 흔들고 무심한 작은 행동 하나가 오랜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는 일이다. 아, 지금 내가 상처받았구나. 지금 내가 섭섭하구나. 이 단순한 자각이 치유의 출발점이다. 자각은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는 용기이자 감정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첫 방어선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관찰하는 힘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셨다. 고통을 애써 없애려 하기보다 그 고통이 어떻게 내 안에 일어나는지를 깨어있는 눈으로 지켜보라 하셨다. 섭섭함도 마찬가지다. 상대가 나를 몰라주었을 때 느껴지는 그 서운함은 억누르거나 외면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의 재료가 된다. 이 관찰은 감정을 미화하지도 않고 상대를 비난하지도 않는다. 그저 사실 그대로 마주하는 것이다. 내가 서운함을 느낀 건 곧 내가 그만큼 마음을 내주었다는 증거이고 그것은 관계를 소중히 여겼다는 표식이다. 그러니 연약한 마음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감정을 억지로 없앨 필요도 없다. 마음이 상하는 순간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바라보는 태도는 그 자체로 치유의 문을 연다. 억지로 참지 않고 억지로 터뜨리지도 않고 그저 지금 이 감정이 내 안에서 피어오르는 과정을 살피는 것이다. 작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직시할 수 있다면 큰 파도도 결국 고요 속에서 흩어진다. 섭섭함을 성장의 연료로 삼을지 관계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남길지는 바로 이 순간을 보는 눈에 달려 있다. 감정의 뿌리를 관찰하는 힘은 인간관계에서 무너지지 않고 설 수 있는 유일한 토대다. 우리는 흔히 섭섭함을 느낄 때 그 감정을 즉시 상대의 잘못으로 돌린다. 그가 나를 무시했어. 그녀가 내 마음을 몰라줬어. 그러나 섭섭함은 단순히 상대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내 안에 쌓여있던 기대, 내가 만든 해석, 그리고 내가 놓치고 있던 마음의 연약함이 얽혀 있음을 발견한다. 그렇기에 진정한 치유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의 뿌리를 정직하게 관찰하는 데서 시작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다. 이 말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실제 삶을 관통하는 법칙이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상대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상황의 작은 파도에도 휩쓸린다. 그러나 마음을 관찰하고 그 흐름을 알아차릴 수 있는 자는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다. 관찰은 억압과 다르다. 억압은 감정을 없애려 애쓰는 것이고 관찰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까운 이가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았을 때 억압은 별일 아니야 라며 감정을 덮어버린다. 그러나 관찰은 나는 지금 인정받고 싶었다. 그 바람이 충족되지 않아 섭섭하다라고 정확히 짚어낸다. 이 차이가 결정적이다. 억압된 감정은 다시 고개를 들고 폭발하지만 관찰된 감정은 스스로의 자리에서 조금씩 풀려나간다. 이는 내면의 고요한 힘을 기르는 과정이다. 감정을 관찰할 때 중요한 것은 판단을 멈추는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유치하지? 이런 걸로 섭섭해하는 나는 잘못된 거야 라는 자기 비난은 또 다른 상처를 만든다. 관찰은 잘못을 가리는 재판이 아니라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다. 물 위에 뜬 파도를 바라보듯 지금 내 마음에 섭섭함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 감정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시작되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이 단순한 행위가 마음의 경랑을 잦아들게 만든다. 또한 감정의 뿌리를 관찰하면 관계의 진짜 역학이 드러난다. 그 사람이 정말 나를 무시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나치게 큰 기대를 품은 것인지 혹은 예전의 상처가 지금의 사건에 더 씌워진 것인지 선명히 보이기 시작한다. 이 순간 우리는 비로소 감정에 끌려다니는 피해자가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주체가 된다. 관찰하는 힘은 자유를 준다. 자유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다. 마음을 관찰하는 자는 세상을 새롭게 본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반응이 달라지고 같은 상처 속에서도 성장이 일어난다. 관찰 없는 삶은 무의식적 반응의 연속이고 관찰이 있는 삶은 의식적 선택의 연속이다. 전자는 늘 상처를 반복하지만 후자는 상처를 자양분으로 바꾼다. 그러므로 섭섭함을 느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바로 감정의 굴레를 끊고 관계를 지혜롭게 이어가는 첫 걸음이다. 말보다 침묵이 먼저이고 침묵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고요한 마음이다. 우리는 섭섭함을 느낄 때 본능적으로 말로 풀어내려 한다. 속에 담아두면 병이 된다고 믿고 솔직하게 표현해야 관계가 건강해진다고 배운다. 그러나 문제는 시기다. 마음이 요동치고 감정이 불길처럼 타오를 때 쏟아낸 말은 결코 치유의 언어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진심이라도 그 순간의 말은 날선 칼이 되어 상대를 찌르고 되돌아와 내 마음마저 베어버린다. 상대는 방어하거나 변명하거나 아예 등을 돌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상처는 더 깊어지고 관계는 더 멀어진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입을 닫는다. 침묵은 겁쟁이의 선택이 아니라 분별 있는 선택이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준비이며 억압이 아니라 정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입을 열기 전에 정신을 맑게 하라. 말보다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고요한 마음에서 흘러나온 말은 상대를 찌르지 않고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 그러나 흔들린 마음에서 터져나온 말은 아무리 진심일지라도 불길처럼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그러므로 말은 타이밍이자 에너지다. 고요 속에서 숙성된 말만이 관계를 잇는 다리가 된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질문한다. 나는 왜 이 말을 하고 싶은가? 이 말은 상대를 탓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진심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분별이 선명해진다. 화가 치밀어 오른 순간에 내뱉은 말은 상처를 키우고 분별을 거친 말은 이해를 키운다. 결국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공간이다. 나를 가다듬고 상대를 돌아볼 시간을 주는 공간. 이 공간이 있어야만 언어가 약이 된다. 많은 이들은 속마음을 털어놔야만 서로 이해한다고 믿지만 진실은 다르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상대의 표정과 말투, 작은 기류 속에서 진심을 읽는다. 말로는 오히려 왜곡될 수 있는 진심이 침묵 속에서 더 선명히 전해진다. 침묵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여백을 제공한다. 여백이 없으면 말은 곧장 충돌이 되고 여백이 있으면 말은 다정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그러므로 말하기보다 침묵보다 고요가 먼저다. 고요한 마음은 언어를 무기에서 선물로 바꾼다. 고요 없이 꺼낸 말은 칼날이 되고 고요 속에서 길러낸 말은 다리가 된다.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지금 당장 내 마음을 덜어내기 위해 무기로서 말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고요 속에서 숙성시켜 약이 되는 말로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질, 말의 질이 아니라 말의 근원, 즉 고요한 마음. 이 순서를 지키는 자만이 관계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말로서도 상처를 주지 않는다. 섭섭함의 그림자는 언제나 기대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마음을 건네며 은근한 계약서를 쓴다. 나는 이렇게 했으니 너도 그렇게 해줘. 그러나 그 계약서는 상대가 서명한 적이 없다. 내가 준 것은 선택이었고 돌려받을지는 전적으로 상대의 선택이다. 이 단순한 진실을 잊는 순간 기대는 부풀고 부푼 마음은 현실과 부딪히며 즉시 상처로 변한다. 부처님 말씀대로 기대는 고통의 씨앗이다. 씨앗을 뿌려놓고 열매가 내 뜻대로 맺히지 않자 분노하는 것은 자연의 질서를 모르는 일이다. 그러므로 섭섭함의 연쇄, 기대, 실망, 섭섭함을 끊는 첫 번째 칼날은 기대를 합의로 바꾸는 것이다. 알아주길 바라지 말고 말없이 이해해달라 요구하지 말고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서로의 가능 범위를 분명히 합의하라. 내가 바쁠 때는 답장이 늦을 수 있지. 다만 중요한 일은 그날 안에 한 줄만 알려줘. 말해진 합의는 책임을 만들고 말해지지 않은 기대는 오해만 만든다. 두 번째는 보상의식을 해체하는 일이다. 내가 먼저 연락했으니 너도 먼저 연락해야 한다는 산술은 사랑의 수학이 아니다.
준 마음은 이미 완결된 나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상대의 반응은 보너스로 분리하라. 이렇게 회계장부를 닫아야 마음이 가벼워진다. 세 번째는 기준의 위치를 안으로 옮기는 것이다. 기대는 바깥을 통제하려는 시도이고 기준은 안쪽에서 자신을 정렬하는 선언이다. 나는 내 시간을 존중받는 관계를 원한다는 기준이 서면 지켜지지 않을 때 섭섭함으로 무너지는 대신 차분히 거리 조정이라는 선택을 한다. 네 번째는 감사의 감각을 훈련하는 것이다. 기대는 결핍을 확대하지만 감사는 이미 있는 것을 확대한다. 왜 모른 척하지? 에서 그래도 이런 점은 배려해줬지로 초점을 옮기는 순간 마음의 저수지는 서서히 채워지고 섭섭함의 파도는 잦아든다. 다섯 번째는 애정과 집착을 구분하는 일이다. 기대에 붙은 애정은 사실 집착일 때가 많다. 당연히 알아줄 거야 라는 말은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통제의 언어다. 집착을 내려놓는 용기는 사랑을 자유롭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선언하라. 나는 주기로 선택했고 그 선택만으로 충분히 따뜻한 사람이다. 이 선언은 관계의 권력을 되돌려준다. 더 이상 상대의 반응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하고 기대가 꺼지면 섭섭함의 그림자도 사라진다. 기대를 줄이면 실망이 줄고 실망이 줄면 섭섭함은 자리를 잃는다. 그때 비로소 사랑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관계는 계산이 아니라 호흡이 된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다. 가까운 사람의 한마디가 심장을 관통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중심을 세우는 일이다. 중심이란 감정을 없애는 얼음벽이 아니라 감정이 밀려와도 그 안에서 숨 쉴 수 있는 단단한 바닥이다. 그 바닥을 만드는 첫 움직임은 즉각적 반응을 유예하는 것이다. 상처를 건드리는 말이 들려오면 곧장 해석과 판단으로 돌진하지 말고 호흡을 길게 끌어당겨 현재로 탓을 내려라. 들숨과 날숨의 길이를 동일하게 맞추며 속으로 감정의 이름을 붙인다. 지금 내 안에 섭섭함이 올라온다. 가슴이 답답하다. 배가 뜨거워진다. 이름 붙이기는 감정을 약화시키는 마법이 아니라 감정과 나 사이에 최소한의 간격을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간격이 생기면 우리는 말의 화살을 사실과 해석으로 가른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 사실, 그 말이 나를 무시한다는 결론은 해석이다. 사실은 단단하지만 해석은 선택 가능하다. 선택의 여지가 보이는 순간 감정의 파도는 여전히 크더라도 우리는 휩쓸리지 않는다. 다음으로 경계를 세워라. 경계는 상대를 밀어내는 장벽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명한 표지판이다. 나는 지금 이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나는 존중받는 방식의 대화를 원한다라는 내적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면 외부의 거친 물살 속에서도 행동은 차분해진다. 경계가 선 사람은 두 가지를 안다. 첫째, 모든 말을 응답할 필요는 없다. 둘째, 모든 침묵이 도망은 아니다. 우리는 종종 반응 존재감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진짜 힘은 반응이 아니라 선택이다.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주의력의 주권이다. 주의력을 상대의 표정, 과거의 기억, 최악의 시나리오로 내맡기지 말고 내 호흡, 내 발바닥의 감각, 내 눈앞의 한 점으로 되돌려라. 주의가 돌아오면 생각은 느려지고 느려진 생각 위에서만 현명한 말이 태어난다. 또한 몸을 동맹으로 삼아라. 어깨를 내리고 턱을 푼 채 척추를 길게 세우면 신체는 위협 상태에서 벗어나 안전 신호를 보낸다.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면 마음은 즉각적인 공격을 멈춘다. 그 다음 스스로에게 짧고 강하게 선언하라. 나는 이 한 문장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나의 가치는 타인의 기분과 동의어가 아니다. 이 선언은 자존의 축을 재정렬하여 상대의 기류가 거칠어도 나의 기상도는 급변하지 않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탱하는 최후의 기술이다. 중심을 잃은 친밀함은 쉽게 소용돌이가 되고 중심을 가진 친밀함은 폭풍 속에서도 항로를 유지한다. 상처는 피할 수 없지만 붕괴는 선택이다. 오늘 누군가의 무심함이 당신을 흔들었다면 반격보다 먼저 탓을 내려라. 호흡으로 시간을 벌고 이름 붙이기로 거리를 만들고 사실과 해석을 가르며 경계로 방향을 정하라. 그렇게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관계도 지킨다. 말없이도 전해지는 단단함,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설득이며 무너지지 않는 존재가 주는 가장 깊은 위로다.
침묵은 관계를 끊는 버튼이 아니라 회복을 여는 도어락이다. 고요는 문제를 밀어두는 냉동고가 아니라 감정의 열을 식히고 의미를 분별하는 임시 작업대다. 그래서 지혜로운 침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잘 말하기 위해 잠시 멈춤이다. 핵심은 둘이다. 첫째, 침묵에 시간표를 붙여라. 시간표 없는 침묵은 회피로 오해되지만 지금은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 오늘 밤 9시에 다시 이야기하자처럼 명확한 재접속 약속이 있는 침묵은 배려와 책임의 신호가 된다. 둘째, 침묵의 목적을 밝혀라. 화를 참는 중이 아니라 내가 소중해서 상처 주지 않으려 잠시 멈춘다는 메타 메시지를 짧고 분명하게 남기면 상대의 경계가 낮아지고 관계의 끈이 유지된다. 이렇게 시간표와 목적이 붙은 침묵은 두 사람 사이에 안전한 여백을 만든다. 이 여백에서 해야 할 일은 감정을 얼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정제하는 것이다. 호흡 3번을 길게 들이쉬고 내쉬며 몸의 감각을 스캔하고 올라오는 생각을 사실과 해석으로 가른 다음 나의 욕구를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 사실, 약속 시간에 30분 늦었다. 해석, 나를 가볍게 본 것 같다. 욕구, 시간 존중을 확인받고 싶다. 이 간단한 정제만으로도 이후의 대화는 공격에서 협력으로 방향이 바뀐다. 침묵의 시간에는 기록이 유용하다. 상대에게 보내지 않을 편지로 감정을 모조리 쏟아낸 뒤 그중 상대가 들어야 할 메시지와 내가 스스로 안아야 할 정서를 구분한다. 보내야 할 것은 요청과 기준, 내가 안을 것은 두려움과 옛 기억이다. 몸을 진정시키는 루틴도 함께 두어라. 어깨를 내리고 턱을 풀고 발바닥 감각에 주의를 두면 신체는 지금은 위협이 아니다라는 신호를 마음에 보낸다. 몸이 진정되면 말의 톤도 낮아지고 표정도 부드러워져 침묵이 끝난 뒤에 첫 문장이 이미 절반의 수선을 마친 상태로 출발한다. 침묵은 상대에게도 공간을 준다. 그가 방어 대신 성찰을 선택할 기회를 갖게 하려면 원망의 침묵이 아니라 초대의 침묵을 택해야 한다. 나는 내가 변명보다 진심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싶어라는 태도는 상대의 체면을 지켜주고 관계의 품격을 올린다. 다만 경계는 분명히 하라. 침묵이 반복적인 무시에 의해 악용될 때는 나는 무시당하는 관계에 머물지 않겠다는 기준을 말로 명시하고 거리를 조정하라. 침묵은 무조건 용서가 아니라 선택의 준비다. 준비가 끝났을 때 대화는 이렇게 시작된다. 나는 네가 늦었을 때 마음이 조급해지고 소중하지 않다는 해석이 올라왔다. 다음에는 늦을 것 같으면 한 줄만 알려줄 수 있을까? 비난 대신 관찰, 성토 대신 요청, 단정 대신 합의. 이것이 침묵이 만들어낸 말의 질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다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맑음과 말의 때를 보라고 일깨운다. 맑음과 때를 갖춘 침묵은 관계의 혈류를 막지 않고 염증을 가라앉힌다. 오늘 당신이 선택할 침묵이 단절의 벽이 될지 회복의 문이 될지는 단 한 가지에 달려있다. 나는 도망치기 위해 멈추는가, 잘 있기 위해 멈추는가. 후자를 택하는 순간 침묵은 이미 첫 번째 수선이다. 말이 멈춘 자리에서 기도가 시작된다. 기도는 상대를 설득하는 기술이 아니라 내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는 의식이다. 섭섭함을 내려놓기 위한 기도는 거창할 필요가 없다. 조용한 곳에 앉아 등을 굳게 세우고 턱과 어깨를 푼다. 눈을 감고 코로 넓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쉰다. 3번만 반복해도 몸은 안전 신호를 보낸다. 그때 마음속으로 선포한다. 나는 지금 섭섭하다. 이 감정은 내가 사랑했고 기대했기 때문에 생겼다. 이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과 나 사이에 여백이 열린다. 이어서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짧게 읊조린다. 괜찮아, 충분히 아팠어. 이제는 조금 가볍게 하자. 이어서 섭섭함의 장면을 한 장의 그림처럼 떠올린 뒤 그 그림을 손바닥 위 작은 돌처럼 올려놓는다고 상상한다. 들숨에 그 돌의 무게를 있는 그대로 느끼고 날숨에 돌을 강물 위로 살짝 띄어보낸다. 강물은 판단하지 않고 흘러간다. 돌이 물살에 실려 멀어질 때 가슴의 긴장이 1mm라도 풀리면 그만큼 내려놓인 것이다. 다음 문장을 천천히 이어간다. 그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 나도 완전하지 않다. 그 순간 그는 나를 돌볼 여유가 없었을 수 있다. 나 역시 내 마음을 돌보지 못했다. 나는 이 장면이 내 가치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 문장은 책임의 화살을 바깥으로 돌리지도 자신을 심판하지도 않는 균형을 만든다. 이제 기도의 중심으로 들어간다.
나의 마음이 더 이상 이 기억에 묶이지 않기를, 오늘의 나에게 고요가 내일의 나에게 가벼움이 찾아오기를, 그 사람 또한 평안하기를. 여기서 평안은 상대를 면죄하는 주문이 아니라 나를 미움의 족쇄에서 풀어주기 위한 열쇠다. 기도는 현실을 지우지 않는다. 기도는 현실에 휘둘리지 않도록 나를 재정렬한다. 만약 감정이 다시 치밀어 오른다면 기록으로 보조한다. 보내지 않을 편지를 써서 하고 싶은 말을 모두 쏟아낸 뒤 마지막에 단 한 줄만 남긴다. 다음에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것이 요청이고 기준이다. 기도는 관대함과 경계를 동시에 세운다. 관대함으로 과거를 흘려보내고 경계로 미래의 나를 지킨다. 의식을 마무리할 때는 몸으로 확인한다. 어깨가 조금 내려갔는가? 턱이 풀렸는가? 가슴이 전보다 넓어졌는가? 변화가 작아도 괜찮다. 물은 한 방울씩 항아리를 채운다. 이 기도를 하루의 특정 시간에 습관으로 고정하면 마음의 저수지가 채워져 사소한 파동에 덜 흔들린다. 아침엔 오늘 나는 내 마음을 가볍게 하겠다. 밤엔 오늘의 섭섭함은 오늘에 내려놓겠다. 마지막으로 조용히 속삭인다. 나는 준 마음으로 이미 충분한 사람이다. 이 감정은 나를 지나가는 구름일 뿐 나는 하늘이다. 그 순간 섭섭함은 내 존재의 중심에서 한 걸음 물러선다. 그리고 바로 그 한 걸음의 거리만큼 나는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되찾는다. 이해하려 애쓸수록 머리는 분주해지고 마음은 더 굳어진다. 그래서 마지막 관문은 이해가 아니라 연민이다. 연민은 상대를 면죄하는 감상주의가 아니라 나와 그 사람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똑바로 인정하는 맑은 용기다. 연민의 눈을 뜨면 해석이 달라진다. 왜 그렇게 했지? 라는 신문이 그때 그는 무엇을 감당하고 있었을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고, 나를 무시했어 라는 단정은 그도 여유가 없었구나, 나는 인정받고 싶었구나 라는 두 겹의 사실로 풀린다. 여기서 관계의 축이 바뀐다. 상대를 고치려는 힘겨루기에서 나를 지키면서도 상처를 증폭시키지 않는 고요한 선택으로. 연민은 경계를 흐리는 친절이 아니다. 오히려 경계를 선명하게 만든다. 나는 이런 방식의 대화를 원한다는 기준을 잃지 않되 상대의 서툼을 인간의 조건으로 번역한다. 그러면 우리는 처벌 대신 조정, 단절 대신 간격, 비난 대신 요청을 선택할 수 있다. 연민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몸의 호흡을 낮추고 마음의 속도를 늦추고 사건을 한 걸음 멀리서 바라보는 태도. 그 태도 속에서 과거의 상처는 재료가 되고 현재의 감정은 정보가 되며 미래의 관계는 선택지가 된다. 연민은 또한 나를 향한다. 스스로에게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 충분히 아팠다, 그래서 예민했다 라고 말해주는 순간 자책의 고리가 끊어지고 자존의 축이 바로 선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의 부족함을 내 가치의 위협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연민은 현실을 미화하지 않는다. 반복되는 무시와 폭력 앞에서는 거리를 둔다. 다만 떠날 때도 미움을 장착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벌주기 위해 떠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둔다. 이 내적 선언이 남긴 자국은 오래가지 않는다. 반대로 남기로 선택할 때도 인민은 방향을 준다. 다음에는 늦을 것 같으면 한 줄만 알려줘처럼 구체적이고 간결한 요청으로 합의를 만든다. 이해는 논리의 합의지만 연민은 존재의 합의다. 우리 모두 불완전하다. 그래도 연결을 시도하자. 다만 서로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이 합의에 서면 섭섭함은 더 이상 정체성의 위협이 아니라 조정이 필요한 신호로만 남는다. 연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기대를 줄이고 침묵을 선택하고 기도로 가볍게 한 마음은 연민에서 비로소 자유를 얻는다. 미워하지 않아도 되고 설득하지 않아도 되고 붙잡지 않아도 된다. 나는 준 마음으로 충분한 사람이고 너 역시 너의 삶을 건너는 사람임을 알아차릴 때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호흡이 된다. 오늘 당신이 택할 문장은 이 한 줄이면 충분하다. 나는 이해를 넘어서 연민으로 본다. 그 순간 나도 자유롭고 너도 안전하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다. 섭섭함은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사랑과 기대가 만든 그림자라는 것을. 그 그림자를 억누르거나 쏟아내는 대신 고요히 바라보고 침묵으로 다스리고 연민으로 풀어낼 때 비로소 자유가 찾아온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조차도 내 마음을 단단하게 세우는 수행의 재료가 된다. 잊지 말라.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힘이며 연민은 약점이 아니라 해방이다. 오늘 이 배움을 당신의 삶에 심어라.
그리고 한 걸음씩 더 단단한 마음으로 걸어가라. 여기는 지혜의 지도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지혜의 길을 이어가 주세요. 당신의 여정에 부처님의 빛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